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안 수사를 하기 위해 즉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는데 법원은 하루 넘게 고심을 이어가다 불허,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독립된 위치에서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안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편승해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압수수색 등 보안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보면 임의 수사뿐 아니라 강제 수사까지 포함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 연장에 따른 강제 수사 등 보안 수사를 진행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통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공수처가 서신, 수발신을 모두 금지했지만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옥중 정치를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편지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썼습니다. 이어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고 새해는 지난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의 구술을 통해 설 인사를 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구치소에서 낸 첫 옥중 편지 이후 일주일 만에 SNS 게시글이자 구속 직후였던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낸 지 닷새 만의 메시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지지층 결집에 따른 여당 지지율 상승도 고려된 걸로 보이는데 다만 탄핵 심판 등 사법부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 연휴 전날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1분 30초 분량 영상 메시지를 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보낸 옥중 편지는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해 국민의 동정을 사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국민 생각이 난다고 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제라도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뻔뻔한 옥중 서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수사에 성실히 임해 국민과 나라의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강제조사 시도가 불발되자 검찰의 추가 수사를 기대한다며 이틀 전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에 제동을 걸면서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내란 수사 발목을 잡은 꼴이 됐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1차 구속기한을 28일까지로 보고 시간을 충분히 쓰겠다던 입장에서 급 선회한 겁니다. 대통령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추가 수사가 더 효율적일 거라고 강조했는데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구치소에서 완강히 버티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가 대면 조사할 방법은 없다고 사실상 백기를 든 셈입니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 15일 첫 조사 후 윤 대통령이 잇따라 소환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최대 구속기한 20일 가운데 10일은 검찰이, 10일은 공수처가 쓸 수 있다는 계산하에 3차례나 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연장 신청 불허로 소득 없이 시간만 허비하다 수사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렸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는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 날인하지 않은 피의자 조서를 검찰에 보냈지만 이 역시 향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긴 힘듭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엔 성공했지만 부족한 수사 역량을 여과 없이 노출해 초대형 악재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란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한남동 관저 상황이 대중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관저를 옮긴 지 3년도 안 됐는데 제2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한남동 관저 상황은 시시각각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경호 인력의 동선에 더해 경찰 체포조가 경내 주요 길목을 통과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진 만큼 세간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각종 유튜버도 실시간으로 관저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관저가 더 이상 경호나 보안시설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각종 시설과 경호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시 옮기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안이 노출된 상태에 있어서는 이 간접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한번 보안적인 취약 요소를 점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집무실을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고 관저까지 새로 지어 옮긴 지 3년도 안 된 상황. 청와대 역시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전면 개방돼 경호와 보안시설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틀 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나온 의원 아닌 요원 등의 발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에 공식 입장을 내긴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일각에선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에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의원 아닌 요원 발언과 상징적인 의미로 포고령을 얻었다는 윤 대통령 발언 등에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당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방어권 행사 차원이란 기조는 유지했습니다. 수사나 그리고 탄핵 심판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이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고심하는 흔적이란 해석도 나오는데 결국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거란 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 비주류에선
당이 윤 대통령과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며 같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거나 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말들이란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계속 뭉치자, 끝까지 싸우자 이런 호소가 들렸고 도대체 용언이 누군지 자기들이 들어가 놓고 자기들을 뭘 끌어내요. 최근 여권 지지율 상승세는 윤 대통령 체포나 구속에 충격이 반영된 조사이지 멋지지 않은 재판적 모습이 계속 노출되면 어떤 결과로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뼈있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순간의 현상에 파묻혀 사리분별을 못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이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조롱하는 거란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런 식의 말장난을 가지고 본인들의 그 위헌 위법한 행위들이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로 치졸합니다.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이 말을 맞추는 사실상 증거인멸의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론 직접 참여가 독약이 될 거란 여당 내 반응은 주로 물밑에서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설 연휴 뒤 여론 추이에 따라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아니면 사그라들지 판가름 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달 가까이 이어지는 탄핵 전국 속에 명절을 맞게 됐는데요. YTN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38%로 나타났고 이른바 정권 연장론대 교체로는 오차범위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이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3명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유권자는 42%, 더불어민주당은 38%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와 2%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수와 진보층 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건데 중도층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우세했습니다. 청년층에선 성별에 따라 지지 성향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대 남성은 56%로 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30대에서도 양당 격차가 30%포인트 차이 났습니다. 반면 2030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민주당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20대 여성 가운데 민주당을 고른 비율은 39%, 국민의힘은 15%였고 30대에선 양당 차이가 37%포인트 벌어졌습니다. 차기 대선에선 정권 연장을 바라는지 교체를 바라는지도 물어봤습니다. 45%는 여당 후보가 이어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답했고 47%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선 정권 연장론이 63%를 기록했고 광주, 전라에선 정권 교체론이 77%로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탄핵 전국 속 보수와 진보 진영이 양분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청년 세대 내 성별에 따른 정치적 인식의 차이는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제 본격 설 연휴를 앞두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을 찾아 귀성객들의 명절 인사를 건넸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어제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민생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다짐과 함께 설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여당 지도부를 향해 대통령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질타하거나 반대로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행 열차가 출발하는 용산역 대신 올해는 설 인사 장소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악수하자거나 함께 사진을 찍자는 시민들 요구에 응하면서 시절이 아직 수상하지만 곧 다 정리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10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지난 19일 새벽, 난장판이 된 건물 앞에서 두 남성이 대화를 나눕니다. 잠시 후 주머니에서 노란 통을 꺼내 구멍을 뚫고 내용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곧바로 한 남성이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뿌립니다. 검은 옷을 입은 또 다른 남성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안쪽으로 던지는데 창문 턱에 걸리자 재차 밀어넣습니다. 경찰은 폭동 사흘 뒤 A씨를 특수국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이 불이 붙인 종이를 던진 사무실은 민사신청과인데 실제 화재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법원 직원들이 건물 내부에 있었던 만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징역 3년 이상의 중한 범죄로 절반까지 감경하는 미수죄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화 시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사전 행동 지침이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확인 중에 있으시죠? 네, 지금 이런 것도 포함해서 철저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각종 영상과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붙잡히지 않은 폭도들을 특정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어제 경찰에 접수된 전 목사 고발장을 바탕으로 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속과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제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무효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모여 국민의힘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고 극우 세력을 선동한다며 정당 해체를 촉구하는 밤샘 집회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퇴진 예술행동 등은 어제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내란에 동조하고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서울 도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은 세종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개최합니다. 경찰은 교통경찰 180여 명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하는 등 교통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육군과 공군이 합동으로 혹한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계엄 여파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군은 계획된 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적 도발에 대비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에 MK-84 공대지 폭탄이 장착됩니다. 주로 1m 두께의 벙커를 파괴하거나 지상의 대규모 표적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대형 폭탄입니다. F-15K 전투기가 향한 곳은 경기도 포천의 한 사격훈련장. 지상에서 목표물을 전달받은 F-15K 전투기는 가상의 표적에 정확히 폭탄을 투하합니다. 지상에서는 육군 K-1 전차와 공격 헬기 등이 사격훈련에 나섰습니다. 곳곳에 얼음이 얼고 잔설이 남아있지만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동 간에 이루어지는 사격도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엿보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안보의 제1선에서 부여된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육군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첫 실시한 혹한기 공지합동 사격 훈련에는 장병 400여 명과
K1 전차 등 90여 대의 육군 장비와 함께 공군 F-15K 등 전투기 12대가 참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훈련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정만 생각하면 됩니다.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은 계획된 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 첫날엔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부르며 과거 김 위원장과 잘 지냈다고 언급한 데 이어 북미 정상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일기 때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냈다며 다시 접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He happens to be a smart guy.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대화 재개 의중을 비친 적은 있지만 정상 외교 재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연락할 시기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임기 초반에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먼저 끝내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여기에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 재개 필요를 느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부르고 김정은 위원장과 과거 친분을 과시한 데 이어 북미 정상 외교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김 위원장의 호응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도 북핵 해결을 위해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며 한미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북한이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도 없었는데 그 의도를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새 예산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로 북한 매체들은 올해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 비중은 지난해와 비슷한 15.7%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예고했던 헌법 개정 안건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했던 영토 조항 신설 등 적대적 두 국가와 관련한 개헌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적 요리 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엔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대남 메시지는 물론 대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부르며 친분을 강조한 트럼프를 향해 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됐지만 아예 시정연설을 하지 않은 겁니다.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you'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북한의 무대응은 일단 대미 관계에서의 신중성이 반영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온 데다 이제 막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반응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단할 수 없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 메시지 발표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나 위협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큰 틀에선 기존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유지하며 수위는 조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 발표와 함께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 여부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트럼프 2기와의 외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조만간 한미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대면 접촉인데 방위비 재협상 등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조태열 외교장관과의 취임 인사 통화에서 이른 시일 안에 워싱턴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건데 외교부는 즉시 회담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에 목마른 건 미국보다도 우리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부르면서 우리 외교 당국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이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열린 쿼드 외교장관 성명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하루빨리 트럼프 측과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커진 겁니다. 트럼프가 공언한 방위비 재협상도 언제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 모르는 상황. I told South Korea, I'm sorry, you're going to have to pay for your military. We have 40,000 troops over there. You become a very well. They said, no, we will not pay. We will not.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 입장은 더 급해졌습니다. 문제는 외교에서도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통령이 공석이라는 겁니다. 미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간의 대협력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외교 공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북핵 문제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24일 기자들에게 미국의 신호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하루 전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제재 경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롭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뺀 협상은 불가능한 일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장은 현지 시간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푸틴이 미국과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협상에는 조건이 붙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은 유럽의 운명을 유럽 없이 논의하려고 하며 우크라이나 문제를 우크라이나 없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4대가 연쇄 추돌 했습니다. 이 사고로 1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서울로 오는 역기선길이 3시간 가까이 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대형 버스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났고 범퍼도 떨어져 나가 내부가 흉물처럼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후 6시 7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1명이 운전석에 끼어 중상을 입었고 승객 12명도 다쳤습니다. 또 버스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뒤엉키면서 서울 톨게이트로 향하는 6차선 가운데 5개 차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설 연휴 초입에 발생한 돌발 사고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정체 구간이 4km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대형 견인차를 동원해 버스를 1차선으로 치우고 나서야 일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버스들에 막혔던 역귀성길은 밤 9시를 넘어 겨우 정상화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버스 넉 대 가운데 삼성전자 통근버스 2대가 먼저 부딪히면서 사중 추돌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부산 사직동 2층 단독주택 마당 창고에서 불이 나 주택 1층과 건너편 주차 차량까지 번졌다가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60대 집주인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맞은편 주택에서 한 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주택 일부와 차량 2대가 타고 맞은편 주택 벽이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5천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창고에 있던 경유에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불이 붙었고 집주인이 물로 불을 끌려다가 불길이 건너편까지 번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2층 마을건강센터에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30대와 60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20분 뒤 경찰의 자수에 체포됐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설 연휴 기간 대설과 한파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국토교통부에 결빙에 대비해 주요 도로에 제설제를 충분히 뿌리고 도로 순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철도와 항공 등 국가 기반 시설도 수시로 점검해 유사시 제설 장비와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대설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취약층 방문 점검 등 지원을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물동량이 많아지는 설 연휴 기간 문 앞에 있는 택배를 훔쳐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급적 직접 물건을 받거나 무인 택배함을 이용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엘리베이터에 탄 한 남성.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다른 집 앞에 놓여있는 택배를 들고 들어오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여 동안 충청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26차례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의 택배를 훔친 부부 절도범입니다. 이들은 광고물 부창일을 하면서 택배를 훔쳐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택배가 7개를 시켰는데 1개만이고 6개가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전단지 붙이는 좀 이상한 사람이 좀 신경이 쓰였다. CCTV 한번 확인해달라 해서. 이달 초에는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다른 집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확인됐는데 2주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택배 절도의 대부분이 설 연휴, 연말과 연초에 집중된다고 말합니다. 선물을 구입한다든가 부모님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선물을 이제 많은 시기가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사람이 없는 낮 시간대에 원룸이나 주택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직접 택배 수령이 어려운 경우 직장에서 물건을 받거나 택배기사와 방문 시간을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고가 물품의 경우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택배 물품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명백한 절도 행위라면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요즘도 밥을 굶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여러 이유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침 도시락 배달 또는 한 끼 식사 지원을 하는 곳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기나는 반찬이 가득 담긴 도시락. 국과 밥, 후식용 바나나 우유까지 야무지게 챙깁니다. 아침을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 일명 엄마의 밥상. 아이들이 방학이라 더 맛있는 반찬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갈비랑 참치김치볶음, 돼지고기, 두부조림 이렇게 오늘 메뉴를 구성했어요. 새벽 1시부터 분주하게 만들어진 한 끼. 네, 지금은 새벽 3시입니다. 아침 해가 뜨기 한참 전인데요. 새벽부터 정성스레 만들어진 이 도시락은 지금부터 아이들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올해로 11년을 맞은 엄마의 밥상. 부모님이 없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을 굶는 260여 명의 아이들에게 따끈따끈한 아침밥을 배달해주는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밥상 갖다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애들도 잘 먹고. 복지관에 모인 어르신.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습니다. 급식실 문이 열리고 차례대로 식사를 받습니다. 이 복지관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이렇게 앉아있고 그럴 판인데 이제 왔다 갔다 운동도 되고 중식도 제공받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따뜻한 복지를 꾸려나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저희는 엄마의 밥상은 물론이고 14개 복지관에서 경로 식당이나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 어르신들 식생활을 지원하고 있고, 엄마의 밥상의 한 끼 밥과 온정 나눔은 이번 설 명절 연휴에도 계속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유독 긴 이번 설 연휴에 극장에서 어떤 영화를 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더글로리 흥행으로 드라마 퀸 입지를 다진 톱스타 송혜교가 오컬트 장르로 11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합니다. 볼만한 영화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소년을 구하기 위해 두 수녀가 금지된 의식에 나서면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천주교의 구마의식뿐 아니라 무속신앙의 굿 등 초자연적인 종교의식이 대거 등장하고 6개월 동안 흡연까지 연습하며 캐릭터 변신에 힘쓴 송혜교의 열연이 돋보입니다. 다시 사랑 얘기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새로운 모습을 보고 또 그런 다른 장르에서 연기하는 저의 모습이 저도 좀 반가웠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2015년 500만 명 넘는 관객을 동원한 장지연 감독의 검은 사제들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입니다. 검은 수녀들은 조금 더 드라마가 더 가미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달리는지, 무엇을 향해서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건지. 비밀이 숨겨진 대학 캠퍼스의 오래된 연습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녀의 판타지 로맨스를 그립니다. 지난 2007년 개봉해 국내에도 팬층이 두꺼운 동명의 타이완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피아노 배틀 같은 원작 명장면이 어떻게 재탄생할지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한국의 감성으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약간 디테일한 요소들이나 그런 음악들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벼락을 맞고 남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초능력을 갖게 된 경찰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지난해 별세한 배우 김수미의 유작으로 여러 작품에서 실제 모자 같은 모습을 보여준 김수미, 신현준의 티키타카가 돋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수미, 신현준 모자는 정말 브랜드 같아. 우리 이거 정말 잘 해내자. 그런 책임감을 갖자. YTN 김승환입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의 문화보국 의지가 담긴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첫 상설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와 겸재 정손 등 거장들의 국보급 문화재 5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침없이 뻗은 가지 위로 하얀 꽃봉오리가 소담이 내려앉았습니다. 살아 움직이듯 힘찬 필치로 한겨울 홀로 선 매화를 그려냈습니다. 신령스러운 바위산과 친근한 토산 사이엔 신선이 오갔을 돌다리가 놓였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의 문화보국 정신을 담아낸 상설전이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개관전에서 화제를 모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에 더해 김홍도와 정선, 신윤복 등 거장들의 산수화와 조선왕실의 글씨까지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훈민정음 해례본 보면서 이제 와이프가 미국 사람인데 이제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면서 설명하기 좋았고 가족끼리 시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열린 개관전을 찾은 관람객은 22만여 명,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40%가 넘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를 비수도권에서도 볼 수 있어 단순한 미술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술관 측도 석 달마다 전시품을 바꾸며 최대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간송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상설 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항상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간송의 명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간송 컬렉션의 전모를 볼 수 있는 작품들을 고르는 데 좀 고심을 했고요. 5월까지 이어지는 상설전은 설날 연휴에도 정기 휴관일과 설 당일을 제외하면 언제든 관람할 수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최장 9일에 달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일찍 고향을 찾은 사람과 기다리던 가족을 반갑게 맞이한 이들의 표정에는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제나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생각에 어린 손녀는 마음이 한껏 들떴습니다.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가는 거라서. 우리는 어때, 할아버지? 좋아요. 기차가 도착하고 그리운 손자가 내리자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힘껏 안아듭니다. 대합실은 오랜만에 함께한 가족들의 정겨움이 종일 넘쳤습니다. 아들 출산하고 나서 처음 내려오는 거라서 조금 더 일찍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데리고 주변 친척분들이랑 이제 인사 좀 드릴 예정이고요. 좀 의미 있는 설 명절 보낼 예정입니다. 버스터미널에는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 사이에 역 귀성객도 눈에 띕니다. 바쁜 자식들을 위해 첫 역귀성길에 나선 아버지는 오랜만에 함께 지낼 생각에 싱글벙글합니다. 아들이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해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도 종일 반가운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석 달 사이 훌쩍 큰 손자를 안아든 할아버지는 맛있는 것을 해줄 생각에 그저 즐겁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모처럼 긴 설 연휴를 맞아 일찍 귀성길에 오른 사람은 물론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 모두 즐거운 명절을 기대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음주운전 등의 논란에도 프로야구 SSG의 2군 사령탑을 맡은 박정태 감독이 결국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SSG는 박정태 2군 감독이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감독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과 시내버스 기사 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8년 만에 열리는 겨울 스포츠 축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단이 결단식에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쇼트트랙 박지원과 최민정, 피겨 차준환 등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은 삿포로 대회 이후 8년 만의 축제로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8일 동안 진행됩니다. 총 34개국 1,300여 명이 참가하고 우리나라는 223명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손준호 선수의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 축구협회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고 손준호 측에도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지난해 9월 손준호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린 뒤 피파 징계위원회에 해당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징계는 중국에서만 유효해 손준호는 국내 K리그는 물론 중국을 제외한 해외 리그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귀성 정체는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귀성길은 강원권보다는 충청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이 더 어려운 편인데요. 달기 수도권 동쪽 지역에서 충청 이남으로 향하는 길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론 지금은 전 구간 소통 상태가 원활하고 1번 경부선 부산 쪽도 경기권에선 큰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인 천안 지역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정체가 빠른 속도로 길어지면서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 9km 구간 답답한데요. 지금은 아침 7시가 넘었기 때문에 신탄진에서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도 시행 중이죠. 1차로는 잘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는 논산 방향으로 남풍새와 차량터널 사이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8탄 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밀리는데 차츰 서해대교 부근 통과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경기권인 용인 지역 통과는 큰 어려움 없지만 여주 휴게소 부근에선 짧지만 꽉 막힌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52번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는 원주 쪽 초월 부근에서 밀립니다. 영남권으로 내려가는 길 45번 고속도로 창원 쪽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답답한데 다행히 이후로 영남권 상황은 큰 어려움 없습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추위 걱정 없는 귀성길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하늘도 맑고 온화한 겨울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 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많은 눈이 옵니다. 현재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미 10cm가 넘는 눈이 왔는데요. 강원 산간은 오늘 최고 10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비나 눈이 오겠고 밤부터는 제주도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3.1도, 안동이 영하 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청주와 대전, 대구가 10도, 부산과 창원은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는 귀성길 문제 없겠습니다. 다만 월요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기온도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